그래서 실제로 이제 물가나 상품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오른 것이 뭐 어떤 방법으로 들여다보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보니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저임금으로 유지하고 있는 한계 기업이나 서비스업들은 뭔가 구조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생산성을 늘리든지 경영 합리화를 하든지 해서 이 임금을 줄 수 없으면 폐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처음에 이걸 만드셨던 분들은 그런 거를 그 경제 성장이나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이제 못 하시고 이런 것만 이제 썼는데 사실 그동안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막 들어왔다 이런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요소들이 들어오는지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인상 추세를 먼저 보실까요? 네. 네. 이게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실제로 공익위원들이 심의 자료, 제가 지금 여기 가져왔는데 심의 자료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봅니다. 사실 요거는 심의에 사용할 수 있는 공식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노사위원들께는 우리가 이런 자료를 이용한다는 것조차도 공개를 하지 못하고 저희끼리 사실 연구 차원에서 보는 것이고요. 이 자료의 핵심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 4가지 기준 플러스 다른 무엇들, 추가적으로 공식 심의자는 아니지만 저희가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인데요. 이 자료를 사실 저희만 본 것은 아니고 역사적으로 계속 봐왔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상 경제 성장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사용자 측에 그 형편을 고려하게 되는 이제 부분이 있으나 제도가 만들어진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노동자 측에서 접근한 제도였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정부에 따라서 굉장히 진폭이 클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규제로 보는 정부라면 굉장히 낮게 올릴 것이고 복지로 생각하는 정부라면 굉장히 높게 올릴 것인데 우리 정부가 계속 이렇게 좌우로 스윙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있을 걸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노무현 정부 때 굉장히 많은 복지 제도의 개선이 있었고요. 그때 많이 올랐지만 사실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그리고 현재 윤석열 정부까지 보시면 특히 지난 3개 정부의 4년, 5년의 인상률을 보시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증가율이 이명박 정부 때 조금 낮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21%, 24%, 21%여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낮게 인상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게 그 까만 이게 선으로 돼 있는 게 인상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흥미롭게 생각하는 건 이제 지금 노무현 정부 때는 안 나와 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가면서 상승률 이게 상승 수준이 아니라 상승률 자체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엄청나게 갑자기 뛰었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이건 아닌가 싶었는지 그 다음에는 오히려 더 떨어져서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 때의 평균 상승률은 또 역시 또 비슷해졌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오히려 이제 최근 한 2년 정도가 이제 좀 그 상승률이 적은 그런 수준이어서 결국 말씀하신 거는 뭐 좌우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많이 상승을 시켜줬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또 이게 이제 항상 저희 상승률이라고 하는 게 분모가 있고 이제 차이가 분자로 들어가는데 사실은 저렇게 올라가는 중에 분모가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액수가 증가를 했다 하더라도 분모가 커짐에 따라서 상승률은 떨어지는 효과가 생기게 되니까 사실은 과거에는 이렇게 상승률을 보여왔는데 왜 이제는 상승률이 저렇게 떨어졌냐고 하면 사실은 분모가 충분히 커졌다. 지금 수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런 복잡한 얘기들이 논의가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의 상승률이 낮은 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사실 더 이상 이제 최저임금을 우리가 앞으로 그 얘기를 하겠지만 최저임금을 높이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기인한 건데 오히려 이제 놀라운 거는 과거 정부에서는 어떻게 좌우 가리지 않고 그렇게 많이 올려줬을까. 이게 이제 곧 설명하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기억하는 바로는 우리가 물가 상승이 얼마 안 되고 성장률이 막 떨어지기 시작한 지가 꽤 됐잖아요. 맞아요, 꽤 됐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최저임금의 상승률은
아주 견조하게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초기에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크게 화제는 됐지만 뭐 문제도 되고 그랬지만 다른 정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사실 좀 흥미로운 거죠. 어떻게 네. 보면은. 정부들이 이 최저임금을 이제 정책적 수단으로 혹은 이제 정부의 어떤 그 강점으로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경제적인 배경이 좀 중요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건 뭐 공식적인 해석은 아니지만 이제 제가 2010년에서 자른 게 2010년 전까지,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정말 와서, 물론 우리가 그 아시아 금융위기가 있었기는 했지만, 그때하고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하고는 조금 달랐던 게, 이제 첫 번째 그 위기가 왔을 때는 사실은,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라고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2010년을 지나면서는 이제 우리 경제 구조가 이게 양극화구나. 임금 잘 안 오르구나. 일자리 힘들구나. 라고 해서 뭔가 일자리를 더 지키고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지켜야 된다는 분위기가 더 강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불어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낮아지니까 최저임금을 통해서 뭔가 임금이나 일자리를 같이 지키려는 노력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 전에는 임금 수준도 워낙 낮았지만 경제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용자 측도 많이 올려도 워낙 낮았고 경제 성장률은 뭐 10%, 7% 이랬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지 않았나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점점 수준이 높아지면서 양극화가 이루어지면서 노동시장도 악화되는데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도 없다 보니 최저임금을 통해서 뭔가 굉장히 복지적인 측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정부의 어떤 선호들이 많이 반영된 게 사실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사실은 보수 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민주화라는 네. 굉장히 특이한 기치를 걸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도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는 것이고요. 그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제도에도 약간의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네. 정보 공개를 더 많이 한다든지 네. 배석자를 늘린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조금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박근혜 정부 동안에 10,000원 공약이 시작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작한 것 같지만 이미 그 시작점은 박근혜 정부 때 있었고요. 그래서 민주노총에서 2015년에 10,000원 공약을 이미 내기 시작을 했고 그것에 탄력을 받아서 문재인 정부 첫 해부터 10,000원 공약을 이 최저임금에 들어오면서 위원이 전면 교체가 됐습니다. 이제 보통 심의가 이제 보통 3월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임기 교체를 하고 이미 3월에 심의가 시작이 되면 이제 공익위원을 교체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거든요. 왜냐면 연속성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 5월에 공익위원이 다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000원 공약으로 바로 달려들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이 10,000원 공약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미 씨앗이 있었고 그것은 이미 그 세계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시작된 어떤 위기 의식이 노동시장과 정책으로 반영이 되어서 됐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 대선 당시를 떠올려 보면은 거의 모든 후보들이 최저임금 10,000원에 대한 맞습니다. 공약을 네. 내세우고 있었어요. 다만 시기가 언제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명확하게 내세우느냐의 차이가 있었을 뿐 네. 최저임금 결국 10,000원으로 간다라는 식의 분위기는 모든 후보들이 보이고 있었기 네.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씨앗은 이미 네. 박근혜 정부에서 뿌려졌다라는 있었죠. 게 네. 맞는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10,000원 공약 때문에 굉장히 사실 좀 많은 그 분란이라면 분란이랄까?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이슈도 많이 됐고 최저임금의 운영이나 수준 결정에서도 큰 영향이 있었다는 거를 이 표에서도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분명한 파급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 그 문제가 있었을 때 실제로 10,000원 공약을 냈던 주자분들께서 특별히 코멘트나 공동의 책임의식 이런 것들을 공유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왜 이렇게 던지기만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가 이런 논의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인상률로 저희가 이게 어쨌든 관례죠. 임금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볼 때 임금이 1억이던 10만 원이던 다 비율로 네. 인상률로 저희가 항상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준이 높아져서 2%만 올려도 그게 500원이 되는 것 때문에 계속 많이 올리는 것이 3,000원일 때 5%와 10,000원일 때 5%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특히 공익위원들은 이제 금액으로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비율로 하다 보니까 과거에 7%인데 왜 이 정부는 3%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 우리가 그렇게
비율로만 하기에는 수준이 이미 높다라는 것을 설득을 하고 싶지만 실제로 저게 관례적으로 항상 발표를 저희가 퍼센티지로 하고 그다음에 금액을 변기하고 이제 기대 자체가 단체 협약에서도 항상 퍼센티지 이번에 몇 %의 임금을 올린다 이렇게 항상 공시를 하기 때문에 저 관행을 사실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 따라서 왜 이렇게 낮게 올려 하지만 조금 올려도 굉장히 숫자적으로는 많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추세가 된 거죠. 예, 같이 보여주셨는데 2013년에 월 100만 원, 그죠? 100. 그쵸. 100만 원을 15,000원. 이제 초과했죠. 740 10년 만에. 갔는데 그게 이제 10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됐단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액수를 놓고 보면은 뭐 그래봐야 연에 한 뭐 5% 7%씩 올랐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금액을 놓고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구나라고 물론 이제 뭐 월 200만 원으로 살아봐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맞습니다. 있긴 많이 하지만 들었습니다. 네. 하여튼 예, 금액으로 보니까 좀 그래서 지금 수준을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네. 면에서는. 네. 네. 경제학적으로 면밀한 평가라고 보여드리기 사실 부끄럽지만 이것이 사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실제로 저희가 평가하는 수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이제 지난 10년을 보시면 이제 내년도 성장률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올해 추정치까지 포함을 하면 경제 성장률 대비로는 2.6배, 물가 인상률 대비로는 6배, 그리고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이 이제 명목 네. 성장률로 따지면 1.6배입니다. 굉장히 빨리 굉장히 빨리 증가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 지표는 사실은 헌법이나 최저임금법의 산출 근거에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논의하는 테이블에서는 꺼내기 어렵지만 고려를 해본다고 굉장히 빠르게 올랐다라고 국민 정서는 느낄 수 있고요. 특히 지급하시는 사용자분들은 내 물건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6배, 3배? 기업의 성장이나 가격의 상승으로 생각을 하면, 상품 가격의 상승을 생각하면 굉장히 빨리 인건비가 올랐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리고 임금에는 이제 4대 보험과 퇴직금 이런 것들이 다 수반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사용자분들은 10만 원이 오르면 거기에 4대 보험료, 퇴직금 같이 연동해서 올라가다 보니 인건비가 실제로 증가하는 그 실질적인 그 부분은 굉장히 더 커지는 거죠. 저희가 이제 좀 경제학적인 말씀을 좀 하자면 사실 이 인건비라는 게 결국은 비용 상승 요인인데 이 최저임금이 꼭 비용의 최저임금 이상으로 이미 받고 있는 분들은 어차피 제약이 없으니까 네. 상관없지만 물가 인상률 대비 6배라는 게 지금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면 최종 상품의 가격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거기에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6배가 올랐다를 생각을 해보면은 도저히 그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사실은 네. 뭐 물건값도 그렇게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연동돼서 올라가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임금이 정말 6배가 올라갔다고 하면은 그 물론 물가는 그렇죠. 3, 4배는 최소한 올라가는 게 일단 일반적인 그 룰 오브 썸인데 사실은 완전 경쟁이면 6배가 올라가야 되죠. 똑같이. 근데 그런 면에서는 정말 최저임금의 영향을 안 받는 분들은 괜찮지만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비용 부담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요걸 그 수치를 네. 보지는 않았는데 그동안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물가나 상품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오른 것이 어떤 방법으로 들여다보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보니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저임금으로 유지하고 있는 한계 기업이나 서비스업들은 뭔가 구조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생산성을 늘리든지 경영 합리화를 하든지 해서 이 임금을 줄 수 없으면 폐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정부의 의도다.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면 영업을 하지 말아라. 근로자가 되라. 라는 사인이냐. 혹시 그런 구조조정에 속뜻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사설도 사실은 있었고요. 실제로 아까는 그냥 지나갔었는데 이전 슬라이드에 보시면 그 최저임금을 통해서 추구하는 목적의 3번이 경영 합리화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임금으로 경쟁하지 않고 생산성과 경영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저임금을 통해서 추구하는 목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적시가 되어 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보통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이제 논리 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최저임금도 못 지급할 것 같으면은 그냥 장사하지 망해버리는 게 말아라. 낫다. 맞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 논리가 정말 통하려면은, 그러면은 정말 위기에 빠진 그런 기업들을 하나도 안 구해주고 다 내버려두고 다 구조조정 시켜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음. 우리가 중소기업들 중에 그 수많은 그 뭐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존재를 하고 정부가 막 지원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고, 이럴 때는 또 그걸 뭐 망해도 망해 싸다 싸다고 그러고, 진짜. 이거는 좀 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오늘 뭐 그 얘기까지 또 들어가면 너무 또 굉장히 예, 많은 예. 이야기를. 다른 예. 기준에서 지금 또 가지고 오신 내용이 있는데. 네, 이제 예. 생계비하고 소득 분배가 이제 최저임금 인상률을 이제 물가 인상이나 경제 성장 비교하는 거는 이렇게 경영자 측에서 많이 이제 사용하는 논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계비하고 소득 분배가 당연히 이제 근로자 측에서 많이 이제 사용하시는 근거입니다. 수준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에서.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을 이제 비혼 단신 근로자라는 것이 공식 통계입니다. 그래서 가구 생계비를 보지 않고요. 그다음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근로자를 뺍니다. 그래서 비혼 단신이고 월세나 이렇게 주거 비용까지 다 생계비와 포함이 되도록 하는 통계를 이제 저희가 생계비 통계로 사용을 하는데, 이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보시면 지난 10년 동안에 64%에서 한 80%까지 중위 평균 대비 올라갔고요. 70%에서 거의 90%까지 중위값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많이 올라간 효과가 생계비 대비로도 이제 확실히 드러나고요. 이제 소득 분배를 사실 진위 계수를 혹시 보셨으면 진위 계수는 굉장히 잘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소득 분배를 볼 때 이제 진위 계수로 많이 경제학자들은 보시지만, 최저임금에서는 소득 분배를 중위 임금으로 봅니다. 그래서 유사 근로자 임금이 올라가는 것과 소득 분배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지표를 이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중위 대비로 하면은 50에서 60까지, 평균은 이제 40에서 50까지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준이 많이 올라간 것으로 보이시지만, 그러면 이게 지금 80, 90, 60, 50인데 이 정도면 된 거냐가 이제 확실하지 않은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 생계비 대비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 그죠? 필요한 돈에 비해서 최저임금이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소비 이제 지출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사실은 거꾸로 얘기를 하면 최저임금을 받아가지고 생계비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분자분모를 바꾸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생계비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최저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5%포인트 이상 평균으로 따지면은 과거 이제 10년을 거치면서 그렇게 올라갔으니까 최저임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생계비를 커버하는데 상당히 많이 기여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수치인 것 같고, 소득 분배에 있어서도 그래서 소득 분배가 많이 개선됐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다른 근로자와의 이제 차이가 좀 중요하고요. 실제로 저 생계비라는 게 사실은 뭐 생계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소비 지출을 이제 항목별로 조사한 것을 통해서 이제 총 소비 지출을 보는데요. 실제로 전체 소득에서 기타 소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공적 이전 소득도 있고 이자 소득도 있고 뭐 사적 이전 소득도 있기 때문에 저 생계비 통계에서 한 85% 정도가 사실은 근로소득에서 소비 지출 중에서 85% 정도가 이제 근로소득으로 충당이 되어 있어서 이제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고려를 하다 보면 저렇게 단순 평균 몇 퍼센트로 최저임금을 보는 게 맞냐, 기타 소득도 있는데 생계를 다 근로소득으로 충당해야 되는 것이 정말 맞느냐라는 것까지 이제 고려를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제 간단하게 제일 간단한 게 결국은 가장 소통하는 데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사전에도 약간 대화를 나눴지만 이런 접근 자체가 좀 뭐 경제학적으로 보면 좀 문제가 좀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원인과 결과가 막 뒤섞여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임금이 올라가면 그 물가가 올라가고 임금이 올라가면은 임금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생계비가 늘어나고 생계비가 늘어나니까 저 퍼센티지가 또 떨어지니까 다시 또 최저임금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막 순환이 계속 되는 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적절한 지표로 이걸 그럼 우리 예를 들어서 뭐 100%로 올려야 되겠다. 뭐 이런 타겟을 도대체 만들 수 있는 거냐 이런 좀 그 어려움은 있지만 어쨌든 뭐 적어도 이 제도의 목적이 뭐였는지 모르겠으나 2011년 기준에서 지금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그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그만큼 경제적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소득 분배에서 중위임금의 몇 퍼센트, 평균의 몇 퍼센트는 어느 정도는 뭐 다른 나라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처음에 소득 분배라는 결정 기준이 법에 포함이 됐던 2015년 당시에 중위임금의 한 60%, 평균이 50%는 돼야 되지 않겠냐. 라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뒤늦게 소득 분배라는 지표가 아까 보여드린 산출 근거에 포함이 됐거든요. 그때 아마 회자되었던 그 기준이 암묵적으로 아직도 남아 있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중위임금 60%가 거의 도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저게 지금 고용 형태별 근로시대 조사인데 경제활동 부가 인구조사를 보시면 실제로 63%, 64%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면 60% 되지 않았냐라는 이제 논리가 나오면 이제 3분의 2로 가자. 저임금 근로자 기준이 네. 3분의 2거든요. 그래서 3분의 2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67%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정성적인 기준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그러네요. 소득 분배라는 저 단어에서 떠오르는 숫자가 이제 60, 50이었던 거죠.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적정 수준 좀 보실까요? 네. 뉴질랜드가 최저임금을 가장 먼저 시행한 국가고요. 보시면 이제 저희보다 늦게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이제 독일 정도입니다. 대부분은 뭐 1900년도 초반, 혹은 뭐 늦어도 30년대, 심지어 동남아시아 국가나 남미 국가들도 30년, 40년을 지나면 최저임금 제도를 다 도입을 했고요. 저희가 상대적으로 늦게 출발한 거에 비하면 저희가 항상 빠르지 않습니까? 최저임금도 중위임금 대비, 평균임금 대비 32개 국가들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순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올려서 뉴질랜드, 프랑스처럼 제도를 빨리 도입했거나 굉장히 선진적인, 굉장히 진보적인 노동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에 거의 근접한 상태고요. 프랑스가 이제 60% 네. 수준을 암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 등수가 이제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 보시면 미국은 이게 그 연방정부 기준으로 네, 한 거기 네. 때문에 굉장히 낮고요. 일본하고 저희가 많이 비교를 하죠. 왜냐면 제도 자체를 일본에서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이웃나라 일본하고 비교를 해도 굉장히 순위가 네. 높고요. 일본하고 생각보다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본은 지역별, 업종별 구분까지 하니까 이제 업종별 구분도 굉장히 몇 년 동안 뜨거웠는데 일본도 하는 것을 왜 우리 하지 않느냐 쉽게 이제 왜냐면 유럽 국가들하고 비교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제도를 이제 네. 일본하고는 저희가 제도 비교할 때 가장 많이 차용을 하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은 9등, 10등이면은 네. 5등생이지만 뭐 최고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제가 딱 눈에 띄는 게 1등을 한 나라가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이런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에 반해서 우리보다 그 좀 선진국계 우리랑 비교하거나 더 위에 있는 나라들은 우리보다 더 아래에 있고요. 네. 그래서 얼핏 드는 생각은 좀 이 10등 안에 드는 나라들이 오히려 좀 특이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네. 이제 그런 거에 거의 근접할 정도로 우리가 적어도 그 국제 수준에서는 꽤 올라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네. 그 독일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 기간 중에도 굉장히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는 게 너무 경제적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저희처럼 락다운을 굉장히 강력하게 해서 자영업자분들 너무 힘들지 않았습니까? 재난지원금을 정부에 지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논의가 있을 때 독일은 그래도 올리고 있지 않냐라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독일은 2015년에 최저임금 제도를 시작을 했고요. 단체 협약 중심으로 임금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 최저임금 제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도 단체 협약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생긴 것이고요. 그래서 국가가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임금을 통해서 이제 복지의 부담을 조금 분담하는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늦게 최저임금 제도 시작이 됐고요. 저희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임금이 수준이 낮아서 시작을 한 것이니까 많이 굉장히 높은 인상률로 몇 년 올리게 되죠. 그 효과가 독일도 있었던 거죠. 제도를 시작을 했고 특별한 정치적,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올렸지만 여전히 경제 수준이나 독일이 가지고 있는 그 노동시장의 어떤 강점들을 고려해 볼 때는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독일도 올리는데 라는 것은 있지만 이제 경제적인 배경이나 정치적 배경을 보면 조금 다른
지금 스토리들이 있는 것이죠. 예, 외신들에서 보면은 독일이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여기도 좀 그 몇 년 전에 이미 분위기 안 좋은 거를 사회적으로 느끼면서 지키기, 굳히기에 들어가면서 이 제도가 뒤늦게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네. 올려야 될까요? 앞으로도? 그런 네. 곤란할 질문. 네.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지표들을 보셔서 약간 이제 조금 이제 골치가 아프실 것 같기도 합니다. 보시는 분들이. 근데 이렇게 많은 지표들을 보아도 정말 높아? 더 올려야 돼? 아니면 이제 올리면 안 돼? 혹은 이제 낮출 때가 되지 않았어? 이런 질문을 막상 맞닥뜨리면 잘 답이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아니, 저는 보이지 않아요. 답은 있어요. 말을 못할 뿐이지. 네. 근데 그 말을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여야 된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분들은 받고 싶은 금액이 있으실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좋겠다. 하지만 그거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면 이게 국가 최저임금이라 내가 뱉으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데 그 파급 효과가 뭐 내 임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수준의 결정할 때요. 예.